퇴직 후 10년 넘게 하반신 마비였던 시어머니, 시동생이 변호사를 데리고 집을 찾아와 재산을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두 걸음을 걷습니다. 8년간 아픈 척한 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지. 10년 전 그 가을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 씨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넘어지셔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제 손에 있던 마우스가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급히 말한 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셨지만 평소에는 건강하셔서 이웃집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넘어지셨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눈이 빨개진 채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하게 다치셨대. 허리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어.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민준 씨가 외아들이었습니다. 시동생 지훈 씨는 늘 타지에서 일하며 평소에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모든 짐은 분명 저희에게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3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시어머니의 하반신은 일시적으로 감각이 없으며 회복 여부는 재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적어도 하루 종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당시 공장 감독으로 일하며 매일 늦게까지 야근해야 했기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고 일은 그다지 바쁘지 않았지만 매일 휴가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병실 밖에 긴 의자에 앉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 씨가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찡그린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몇 마디 위로의 말도 없이 오히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후 치료비는 얼마나 들죠? 제가 요즘 돈이 없어서요. 월세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민준 씨는 이 말을 듣고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어머니부터 잘 돌봐야지. 지훈 씨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저희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공장에 일이 있다며 급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 민준 씨에게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상사에게서 몇 번이나 호출을 받았습니다. 계속 휴가를 내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계속 이런 식이면 사람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마음 편히 일해서 돈 벌고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민준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쳤어? 당신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이잖아. 퇴직하면 우리 집 수입이 하나 줄어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돈이 좀 적으면 돼. 돈이 좀 적으면 작고 말했으면 돼요. 돈이 좀 적으면 적게 쓰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마저 퇴직하면 우리 집은 더 답이 없어요. 민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번 결심하면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가서 퇴직 절차를 봐봤습니다. 상사는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성실한 직원이 떠나는 건 아쉽네요. 나중이라도 다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저는 상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전담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몸을 뒤척여드리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아침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병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점심에는 몸을 닦아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고 밤에는 몇 번이나 일어나 소변을 가리시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셨습니다. 자주 저에게 화를 내며 자신이 폐인이라며 저까지 퇴직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매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좋아지시면 우리 같이 공원에 산책 가요. 저는 아직 어머니가 빚어주시는 만두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서서히 시어머니의 기분도 좋아지셨고 재활 훈련에도 협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꾸준히 노력하면 시어머니께서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간병이 10년이나 이어질 줄은 몰랐고 10년 후 집안 재산 문제로 그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시어머니께 햇볕이 잘 드는 남양 침실을 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정확히 일어나 먼저 따뜻한 물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주방으로 가서 쌀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가 좋지 않으셔서 쌀죽을 푹 끓여야 부드럽게 넘어가셨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몸을 뒤척여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최소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최소 4번은 몸을 뒤척여드려야 하고 뒤척일 때마다 등과 허리야 하고 저는 급히 손을 멈췄고 나중에는 일부러 주민센터에 가서 간호사에게 배워서야 힘 조절을 익혔습니다. 7시가 넘으면 저는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를 앉혀드리고 등 뒤에 부드러운 쿠션을 받쳐드린 다음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식혀 입에 대어드렸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실 때면 저는 갖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달걀을 넣어 끓이고 내일은 채소죽을 끓이며 2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기를 바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휠체어를 밀고 시어머니와 저희가 사는 곳은 오래된 빌라촌이라 건물 아래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햇볕을 쬐어 따뜻했습니다. 이웃들은 시어머니를 보면 모두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여사님, 또 산책 나오셨어요. 서연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에 재빨리 화제를 돌려 이웃집에 생기네요. 친딸보다 더 살갑게 챙기네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고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층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는 이야기나 옆집 박 아주머니가 키우는 장미꽃이 피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몸을 닦아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방으로 가져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목부터 시작해 발, 가슴, 다리까지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다 닦아드린 후에는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혀드리고 시트도 매주 한 번씩 갈아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오후 재활 훈련에 사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동작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발목을 움직여드리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게 하고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다리가 나무처럼 뻣뻣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도와드렸습니다. 한 번은 훈련 중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셨습니다. 서연아, 내 다리는 평생 못 일어서는 거니? 난 정말 짐만 되는구나. 저는 급히 시어머니의 다리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천천히 연습하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예전에 의사 선생님도 앉을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로는 재활 후연 중에 포기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10년 동안 민준 씨는 매일 퇴근 후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저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저에게 고생 많았어. 나중에 어머니가 좋아지시면 꼭 보상해 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보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 지훈 씨는 이 10년 동안 집에 온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몸은 정도였습니다. 첫해 설날에 한 번 왔다가 사흘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상에 앉았을 뿐. 떠날 때 민준 씨가 이틀 더 머물라고 했지만 그는 공장이 바빠서 안 된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설날에는 야근해야 한다거나 기차표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추석에만 기억이라도 하는 듯 월병을 보냈는데 그것도 가장 싼 것이었고 때로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것이 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제가 지훈 씨에게 전화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 지금 바빠요.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형수님들끼리 드세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시리고 씁쓸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 내용을 들으셨지만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경 쓰지 마라. 걔는 이 집에 마음이 없어. 이 집에 마음이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급히 주방으로 깨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이 10년 동안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생활했고 그분의 안색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며 비록 아직 일어서지는 못하셨지만 예전보다 훨씬 기운이 넘치셨기에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은퇴하면 저희가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며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시어머니를 돌본 지 8년째 되는 가을. 막 가을이 지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민준 씨가 다니던 공장에 급한 주문이 들어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돌아올 때면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상사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좀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당신이라.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당신이라. 지금 집도 살기 좋고 가족 모두 평안하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농담이 그와 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시어머니의 다리를 마사지해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가 기계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기계에 부딪혀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니 빨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의 움직임이 멈췄고 휴대폰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시고 급히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휴대폰을 지워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사고가 났대요.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기가 사라졌고 제 손을 잡으며 빨리 병원에 데려다줘. 민준이를 보러 가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휠체어도 없이 휠체어를 더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는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민준 씨는 절대로 무사해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불은 켜져 있었고 공장 상사와 몇몇 동료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상사는 제가 온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계 충격이 너무 커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 됐습니다. 이 세 글자는 망치처럼 제 심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순간 바닥에 쓰러질 뻔했지만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그렇게 가까운데 마치 말리나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보상해주고 더 큰 집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버텼는지 모릅니다. 응급실 불이 꺼지고 어떻게 민준 씨의 유해를 집으로 모셔왔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꼭두각시처럼 민준 씨의 장례를 치르고 조문 온 친척과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직 밤늦게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이불 속에 숨어 올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돌아왔습니다. 그는 영안실에 들어서서 민준 씨의 영정사진을 들어서서 민준 씨의 영정사진을 다. 하지만 그는 오래 머물지 않고 저를 한쪽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이 갔으니 이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건데 이제 형이 없으니 나도 가족의 일원인데 형수님 혼자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저는 당시 민준 씨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에 이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막 떠나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저와 시어머니를 위로할 생각은 않고 집부터 먼저 묻다니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 씨, 민준 씨가 막 떠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집은 저와 민준 씨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곳이고 어머니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지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당장 나가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이 집이 어쨌든 집안 재산이니 뭔가 정리가 되라는 말을 해? 서열 씨가 8년 동안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묻는데 공로는 어산이가 되어야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오빠가 아주머니가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말을 듣고 참지 못하고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훈 씨는 박 아주머니를 노려보며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 아주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한 뒤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민준 씨의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타지로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자 집안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민준 씨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어자는 시어머니만 돌보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안의 모든 지출이 민준 씨가 남긴 위자료와 예금에 의존해야 했고 그것마저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며 살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슬퍼하신 나머지 건강도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 민준 씨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멍하니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 없어. 이 집을 지켜야 하고 시어머니를 잘 돌봐야 해. 이것이 민준 씨가 내게 맡긴 책임이야.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일상적인 돌봄 외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예전에 민준 씨와 함께 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시어머니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 씨가 떠났지만 그가 집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전화하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매번 빙빙 돌려가며 재산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떠난 지 반년 동안 지훈 씨는 거의 매달 한 번씩 돌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값싼 과일 2상자를 가져오거나 봉지에 든 벌크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가식적으로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두어 마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덤덤하게 괜찮다. 서연이가 잘 돌봐주니
서연이가 잘 돌봐주니 너는 신경 쓸 것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전혀 듣지 않고 눈은 계속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돌아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듣기로는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던데 만약 정말 그렇게 되면 이 집 보상금이 꽤 나올 텐데. 저는 시어머니께 사과를 깎아드리던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못 들었는데요. 이웃들도 그런 말은 안 하던데요. 지훈 씨는 손을 비비며 좀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공장 동료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동네는 조만간, 저도 공장 동료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동네는 조만간 나중에 보상금이 나오면 형과 제가 반씩 나눠야 하는데 이제 형이 없으니 제가 더 많이 받아야죠. 어쨌든 제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니까요. 제 손에 든 사과칼이 미끄러져 손을 베일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집은 저와 민준 씨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어머니도 여기 계세요. 설령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먼저 어머니의 노후 문제를 고려해야지 어떻게 보상금부터 나눌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도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지훈아, 너는 늘 집이랑 돈만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서연이가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돌봤으니 설령 나중에 집에 무슨 변동이 생긴다고 해도 서연이 몫은 있어야지. 지훈 씨는 제가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서연 씨는 어쨌든 출가회인이니 이 집은 우리 김씨 집안의 것이지 남의 손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남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시집 온 지 수십 년이고 어머니를 8년 동안 돌봤어요. 민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계속 돌봤는데 제가 왜 남이 되죠? 지훈 씨도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규정상 집안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거죠.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 재산을 나눌 자격이 있어요? 바로 그때 이웃박 아주머니가 직접 키운 채소를 가져다 주러 왔다가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지훈 씨, 그 말은 틀렸어요. 서연 씨가 8년 동안 김 여사님께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웃들은 다 알아요. 친딸보다 더 친하게 지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뭐야? 돌아와서 집만 달라고 하고 당신이 김 여사님을 하루라도 돌본 적 있어? 지훈 씨는 박 아주머니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아주머니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화가 나면서도 마음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린 듯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지훈 씨가 집을 찾아오는 횟수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갖가지 방법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결혼해야 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고, 때로는 공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심지어 시어머니를 자신에게 데려가서 살게 하고 저에게 나가라고 하면 집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수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수일게야. 이 집은 저와 민준 씨가 함께 살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집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가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훈 씨는 친어머니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지훈 씨가 또 저에게 나가라는 말을 꺼냈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와 싸웠습니다. 지훈 씨, 정말 효심이 있다면 어머니를 자주 찾아와서 좀 도와드려요. 자꾸 저를 내쫓고 집을 차지할 생각만 하지 말고요. 계속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주민센터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정말 효자인지 아닌지.
지훈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저를 한참 동안 손가락질하다가 마침내 두고 봐. 이 집은 내가 언젠가 꼭 손에 넣을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성난 듯이 가버렸습니다. 그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 애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렇게 변했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한 그가 집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저는 계속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의 임종까지 지킬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훈 씨의 탐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저는 그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 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등기부등본에 증명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숨겨진 곳에 보관하고 주민센터에도 이 사실을 알리며 지훈 씨가 험한 말을 남기고 간 지 3번째 주말, 저는 주방에서 시어머니께 돼지갈비찜을 끓여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문 열어.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문틈으로 보니 지훈 씨가 문을 나가서며 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양복을 입고 안경을 썹니다. 지훈 씨는 제 손을 밀치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와? 이분은 최 변호사님이야. 내가 재산 문제 처리하러 데려왔으니 오늘은 확실히 이야기해야겠어. 변호사는 따라 들어와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 변호사입니다. 지훈 씨의 위임을 받아 이 집의 소유권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연 씨 되십니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지훈 씨에게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기어이 이 집을 부숴야 직성이 풀리겠어? 지훈 씨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말했습니다. 집을 부수려는 게 아니야. 내 것을 되찾으려는 거지.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남기신 거야. 형이 갔으니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이 집은 당연히 내 것이 되어야지. 무슨 헛소리야.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이 집은 저와 민준 씨가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최 변호사가 이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고 한 페이지를 넘겨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법률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훈 씨 부모님의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위에 소유권자가 지훈 씨의 아버지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부모님 사망 후 터보았습니다. 확실히 시아님은 부모님 사망 후 터보았습니다. 지훈 씨의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녀가 없으므로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소유권이 시아버지 것이라고 해도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돌봤는데 공로는 없어도 수고는 있었잖아요. 설마 제 몫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 집에는 시어머니 몫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김영희 여사님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김영희 여사님과 이미 상의했고 김영희 여사님은 자발적으로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지분을 지훈 씨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훈 씨가 이 집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분명 지훈 씨에게 그분이 분명 지훈 씨에게 가느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에 미안함이 가득한 채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에게 강요당했어. 그 애가 만약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않을 거고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 이런 불효자식. 저는 지훈 씨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강요할 수 있어? 양심도 없어? 지훈 씨는 일어서서 제 앞으로 다가와 험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양심이 없어? 나는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드리려는 건데 상속권 포기하는 게 뭐 어때서? 당신 따라다니며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나 따라다니며 고생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누가 매일 어머니께 밥 먹여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마사지 해드렸는데? 누가 어머니가 아프실 때 밤새 옆을 지켰는데? 나야. 당신은 돌아와서 집 달라고 하는 건 왜 뭐랬는데? 최 변호사는 저희가 싸우기 시작하자 급히 나서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세요. 지금 사실은 명확합니다. 지훈 씨는 이 집의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3일 안에 이사를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때는 서연 씨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일?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일 안에 저보고 어디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고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우리랑 상관없어. 지훈 씨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3일 후에 내가 집을 받으러 올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최 변호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서류를 챙겨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지훈 씨는 저를 한 번 돌아봤는데 그의 눈빛에는 특이한 향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이미 자기 것이라도 된 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 함께 우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이사 갈 수 없어요. 제가 나가면 어떻게 되세요? 이 집은 우리 유일한 집이에요.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집을 지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뒤척였습니다. 주민센터도 생각나고 이웃 박 아주머니도 생각나고 이웃 박 아주머니도 생각나고 민준씨 생전 동료들도 생각나고 민준씨 생전 동료들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쨌든 지훈 씨는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김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 사연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 일은 어렵겠네요. 지훈 씨가 등기부등본도 있고 변호사까지 데려왔으니 정말 법적 절차를 밟으면 서연 씨가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김 과장님의 호의를 알았지만 지훈 씨가 그렇게 탐욕스러운데 어떻게 저에게 보상을 해줄 리가 있겠냐는 것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가 그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저 스스로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황의 전환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지훈 씨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지만 지훈 씨의 성격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테이블 위의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저는 제가 쫓겨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득 저는 8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남겨진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집안의 오래된 상자를 뒤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영수증입니다. 전 집안의 오래된 상자를 뒤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영수증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비, 재활기구, 구매 영수증,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수증. 저는 민준 씨가 생전에 저에게 쓰라고 했던 일기장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 시어머니를 돌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5일 어머니께서 오늘 입맛이 없으셔서 죽을 반 그릇밖에 드시지 못했다. 오후에 닭곰탕을 끓여드렸는데 겨우 2숟가락 드셨다. 6월 12일 재활 훈련을 도와드리던 중 어머니의 무릎이 조금 구부러졌다. 어머니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9월 1일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셔서 밤에 38도까지 열이 나셨다. 밤새 옆을 지켰고 아침에 열이 조금 내렸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최 할아버지 등 그들은 모두 제가 이 몇 년 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봤는지 증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서리처리 정리해 넣었고 마음속으로 조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가 변호사를 데려왔고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해도 저에게는 제가 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오후 김 과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씨가 조정에 동의했으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민센터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지훈 씨와 최 변호사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시작되자 지훈 씨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과장님, 이 일은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집은 제 것이니 서연 씨는 이 집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집은 제 것이니 서연 씨는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3일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변호 시간을 줬습니다. 변호사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처를 테이블 위에 놓고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이것은 제가 8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증거입니다. 이것은 병원비 영수증인데 8년 동안 시어머니가 3번 입원하셨고 매번 제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 씨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재활기구 영수증인데 시어머니께서 하루빨리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제 모든 저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박 아주머니도 마침 주민센터에서 일을 돕고 계셨는데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과장님, 서연 씨 말이 다 맞아요. 이 8년 동안 저는 매일 서연 씨가 김 여사님을 모시고 산책하고 몸 닦아드리고 밥 먹여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에도 그 집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는데 분명 김 여사님을 돌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훈 씨는요? 돌아와서 집 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외에는 재작년에 김 여사님이 넘어지셨을 때도 서연 씨가 없고 병원에 갔어요. 지훈 씨는 전화 한 통도 안 했고요. 이런 불효자식은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해도 집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훈 씨는 그들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타지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돌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돌보는 건 원래 형수님 책임이잖아요. 형수님이 우리 형수인데 내 책임이라고요? 나도 내 할 일을 다 했어요. 저는 지훈 씨를 바라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집을 독차지할 이유는 안 돼요. 저는 8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집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이제 민준 씨가 돌아가셨다고 저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당신 양심에 괜찮아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의 희생은 저희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률은 증거를 따릅니다. 지훈 씨는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가장 유리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될 수 있지만
집의 소유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 고려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집안 재산을 상속받고도 노인의 생사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도 법률 정신에 부합하는 건가요? 김 과장님을 돌아봤습니다. 김 과장님을 정말 집을 받으면 시어머니를 돌볼까요? 그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거나 그가 집을 받은 후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생각인지요. 김 과장님은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사연 씨 말이 사실입니까? 집을 받은 후에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겁니까? 지훈 씨는 머뭇거리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저에게 데려가서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집에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타지에서 빌린 방은 고작심 몇 평이고 제대로 된 침대조차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가요? 지훈 씨는 제 질문에 할 말을 잃고 저를 노려볼 뿐 다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급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서연 씨에게 약간의 경제적 보상을 해줘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게. 지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매우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최대 2억령만 원 줄 수 있어요. 더는 안 돼요. 2억만 원 줄 수 있어요. 더는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당신은 고작 2억령만 원으로 저를 쫓아내려고 하다니 너무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조정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 과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좀 더 양보하세요. 서연 씨가 어머니를 이렇게 오랫동안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도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보상을 좀 받아서 살 곳을 찾는 것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그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나갈 수 없어요. 지훈 씨가 어머니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이사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는 제가 양보하지 않자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당신, 주제넘게 굴지 마. 3일 후에 내가 집을 받으러 올 거야. 그때 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해. 말을 마친 그는 최 변호사를 끌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화가 나면서도 체념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정 안 되면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수밖에요. 해결책이 없을 리는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내쫓기로 마음먹었고 3일 후에는 분명 난리를 피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내내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그저 제 손을 꼭 저는 그분도 우리가 이 집을 잃을까봐 걷계셨습니다. 지훈 씨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저와 민준 씨의 집이고 제가 8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곳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 불효자식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지훈 씨가 집을 받으러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흐렸고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집안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뭘 해야 할지 몰랐지만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정말 안 되면 우리 이사 가자. 그 애랑 싸우지 말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디도 안 갈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왜 그에게 양보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한 그는 우리를 쫓아내지 못할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도 섞여 있었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지훈 씨가 과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번 그 최 변호사 외에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종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어 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고 망가뜨리지 마. 감이에요. 이 집은 당신 한 거 아니에요. 이 집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집은 당신은 제 손을 밀치고 억지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달려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야. 당신이 함부로 건드릴 권리 없어. 최 변호사가 다가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지훈 씨는 이 집의 합법적 상속인이며 방 안의 물품을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법적 상속인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은 한패살이꾼들이야. 지훈 씨, 내 물건을 손대면 당신과 맞붙어 싸울 거야. 지훈 씨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없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휠체어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 씨와 최 변호사도 돌아봤지만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은 없고 오히려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일부러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애써 휠체어를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치지는 않으셨는지 물으려던 순간 문득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착각한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또 한 번 움직였고 천천히 들어 올려져 지훈 씨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크게 벌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움직였어요. 손을 들어 올리실 수 있어요. 지훈 씨와 최 변호사도 멍해져서 시어머니의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형수님이 일부러 시어머니 보고 아픈 척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날 속이려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움직이고 있어요. 과연 시어머니의 손은 들어 올려질 뿐만 아니라 천천히 자신의 다리 쪽으로 뻗어갔습니다. 비록 동작은 매우 느렸지만 분명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8년 동안 시어머니의 다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의사 선생님조차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지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눈에 빛이 들어온 듯 했습니다. 그분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힘을 주셨고 무릎이 미세하게 구부러졌습니다. 비록 아주 조금이었지만 저는 이미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수 있어요. 감각이 돌아왔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웃박 아주머니가 집 안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님, 다리가 움직이네요. 정말 잘 됐어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보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밀쳐내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힘이 없었지만 동작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마치 그를 매우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훈 씨도 이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의혹,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아픈 척하는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그를 무시하고 저를 바라보셨고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분명 저를 돕기 위해 갑자기 반응을 보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8년 동안 그분은 분명 계속 노력하셨을 것이지만 표현하지 않으셨을 뿐 오늘 이 순간을 기다렸다가 지훈 씨에게 허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우리는 급할 것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다리를 움직여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구부러졌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옆에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김 여사님,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됐네요. 서연 씨가 8년 동안 헛되이 돌보지 않았어요. 드디어 보답을 받네요. 지훈 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최 변호사를 끌고 한쪽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가 정말 일어설 수 있게 되면 상속권 포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최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말하기 어렵네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일어설 수 있다고 해도 이전의 상속권 포기 협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집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대의 말을 들었고 마음속으로 약간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지훈 씨는 여전히 협약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 그가 여전히 집을 고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힘을 주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아직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조금씩 힘을 주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비록 제대로 서지는 못하고 몸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분명 일어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 씨와 최 변호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감격해서 입을 틀어막았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감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꼬박 8년 동안 저는 매일 그분을 위해 재활 훈련을 돕고 매일 그분이 일어서실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서 계시다가 천천히 발을 들어 두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비록 걸음이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분은 지훈 씨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웃음소리는 매우 컸고 통쾌함과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8년간 아픈 척한 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지. 시어머니의 이 말이 터져 나오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멍해졌습니다. 제가 부축하고 있던 손마저 떨렸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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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척 하셨다고요. 지훈 씨는 더욱이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헛소리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 8년 동안 분명 일어서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아픈 척한 거예요? 시킨 거라고?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비록 아직 제대로 서지는 못하셨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아픈 척한 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지 분명히 보려고 한 거야. 그분은 천천히 지훈 씨 앞으로 걸어가셨고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무슨 속셈을 꾸미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너는 한 번 돌아왔고 겸원 돌아왔고 이 8년 동안 네가 돌아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올 때마다 집 아니면 돈만 물었지. 언제 나라는 엄마를 돌봐준 적이 있었니? 지훈 씨는 질문에 얼굴이 창백해져서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제가 바빴잖아요. 타지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언제 돌아올 시간이 있었겠어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바빠서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었니? 네 형이 갔을 때 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누구 것이냐고 묻는 것이었니? 네 형이 살아있을 때 매일 퇴근 후 먼저 나를 보러 와서 나와 이야기해 주었어. 서연이는 더더욱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 나를 돌봤지. 밥 먹여주고 몸 닦아주고 마사지해주고 어느 것 하나 직접 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 너는? 돈이랑 집 달라고 하는 것 외에 뭘 할 줄 아는데? 최 변호사는 옆에 서서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 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그냥 먼저 가죠. 이 일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간다고? 시어머니는 최 변호사를 돌아보셨고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갈 생각 마세요. 당신이 지훈이를 도와서 나에게 상속권 포기 협약에 서명하라고 속인 것이 정말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최 변호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당신이 나에게 서명하라고 한 협약이죠. 내가 늙어서 글씨를 못 알아고 하는지 녹음 파일을 다 서명하라고 할 줄 알아요. 내가 늙어서 글씨를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나는 글씨를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몰래 녹음도 했어요. 최 변호사는 급히 협약을 받아 한 번 훑어보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녹음을 했다고요. 안 그러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당신들 둘에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요. 지훈아, 너는 그날이 만약 협약에도 보여줬고 변임에게도 변해줬어. 변호사에게도 변안을 보내고 다시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지. 그 말 잊었니? 지훈 씨는 이때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시어머니 손에 든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말로 좋게 해결해요. 그 녹음기 저에게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내 어머니 손대지 마. 저는 급히 지훈 씨를 막았습니다. 지훈 씨,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께 이렇게 불효하고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하다니 사람들이 비웃는 게 두렵지 않아요. 김 여사님이 이 지경인데도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양심도 없어? 지훈 씨는 저희에게 막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자신이 이번에는 잘못된 사람을 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 이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훈 씨를 도와 여사님께 협약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지훈 씨에게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지훈 씨는 최 변호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와 그리고 박 아주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고 마침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 씨의 모습을 바라보셨지만 동정심은 없고 오직 실망감만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8년 동안 아픈 척한 건 네가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된 후에 변할지 진심으로 나에게 잘해줄지 보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나는 네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고 눈에는 집과 돈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어. 내가 말해줄게. 이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연이에게 줄 거야. 저에게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이 집은 어머니 것이니 어머니 자식에게 주셔야죠. 내 자식?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훈이 같은 자식에게는 줘도 소용없어. 서연아, 너는 내 친딸은 아니지만 이 8년 동안 나에게 해준 것은 친딸보다 더했어. 민준이가 떠난 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돌봐줬지. 이 집을 너에게 주면 나는 마음이 놓여. 그분은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8년 동안 고생 많았어.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일어설 수 있었어. 하지만 그때 네가 나를 그렇게 정성껏 돌보는 것을 수 있었어.
지금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 너는 착한 아이야. 이 집은 당연히 네 것이어야 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8년의 희생이 마침내 인정을 받았고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받게 되다니. 제 마음은 감격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옆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은 김 여사님은 정말 현명한 분이세요. 서열 씨가 8년 동안 헛되이 고생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보답을 받네요. 지훈 씨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깨만 계속 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어떤 것들은 일단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정의나 양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훈 씨는 바닥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진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꼭 어머니를 잘 돌보고 다시는 집 생각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이 8년 동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매번 네가 돌아올 때마다 나는 네가 내 몸을 물어봐주고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너는 매번 집과 돈 때문에만 왔잖아. 이제 와서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센터 김 과장님과 몇몇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소란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와본 것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서연 씨, 괜찮으세요? 아까 박 아주머니가 지훈 씨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는 김 과장님을 보자 마치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듯 더욱 기운이 넘쳤습니다. 그분은 김 과장님 앞으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침 제가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방에서 빨간 서류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던 부동산 증여 협약서가 들어있었고 위에는 공증사무소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미 처리해둔 부동산 증여 협약서입니다. 시어머니는 협약서를 김 과장님께, 건네는 협약서를 김 과장님께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공증사무소이고 공증사무소의 공증사무소였고 도장도 찍혀있고 합법적이고 이해는 공증사무소이고 유효한 것입니다. 이웃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모여들었고 너무 잘 됐어요. 서연 씨가 8년 동안 김 여사님을 헛되이 돌보지 않았어요. 드디어 보답을 받네요. 당연히 서연 씨에게 줘야지. 지훈이 같은 불효자식은 애초에 이 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훈이 같은 불효보셨음을 말을 듣고 급히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하고 입을 모아 말을 듣고 급히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집을 형수님에게 줄 수 있어요? 서연이는 비록 출가회인이지만 나에게 해준 것은 너라는 친아들보다 더했어. 너는 돈이랑 집 달라고 하는 것 외에 뭘 할 줄 아는데? 내가 물어볼게. 작년에 내 생일이라고 네가 나를 보러 온다고 했지만 결과는? 너는 내가 준 돈으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그리고 재작년에 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을 때 서연이는 밤새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 너는? 지훈 씨는 질문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님도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더 이상 다투지 마세요. 김 여사님이 집을 서연 씨에게 증여한 것은 합법적이고 유효합니다. 게다가 서연 씨가 김 여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돌봤으니 이 보답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이 아직 양심이 있다면, 자신이 아직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잘 반성해야지. 어머니의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
어머니께 죄송해야지. 어머니가 죄심이 아닙니다. 맞아요. 지훈 씨. 이웃 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형에게 죄송하지도 않아요. 지훈 씨는 사람들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귀가 화끈거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한 번 보고 저를 한 번 본 후 마침내 이를 악물고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냥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덤덤하게 그를 한 번 바라보셨습니다. 지훈 씨가 떠난 후 김 과장님은 협약서를 시어머니께 돌려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이 일 잘 처리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서연 씨에게도 보답을 하셨네요. 앞으로 지훈 씨가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우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게 말씀이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게 말씀이다. 긴 몇 년 동안 일이죠. 긴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웃 여러분, 감사합니다. 게다가 서연 씨처럼 좋은 아이는 저희도 돕고 싶어요. 모두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집을 주실 필요 없었는데 이 집은 어머니 것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아이. 이 집을 너에게 주면 나는 마음이 놓여. 네가 나를 8년 동안 돌보면서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이것은 네가 나를 8년 동안 돌보면서 앞으로 이 집은 네 것이니 여기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 다시는 누가 내쫓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시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를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8년의 고생이 이 순간 모두 따뜻함과 감동으로 변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마침내 최고의 보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돼지갈비찜과 몇 가지 채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앉아 모녀처럼 먹고 이야기하며 지난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저와 함께 공원에 산책가고 싶고 저와 함께 공원 에어로빅도 배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약속했고 마음속으로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시어머니를 돌보고 그분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곁을 지킬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우 씨는 떠난 후 과연 그가 말한 대로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왔지만 매번 오래 머물지 않았고 다시는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안색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나중에 이웃들의 입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가 타지에서 일하던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사람들과 동업해서 사업을 했는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자본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집은 손에 넣지 못했고 공업자는 그의 자본금까지 들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돌아왔을 때 색이 바랜 외투를 입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나이보다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훈아,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별로 없어. 이 몇 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별로 없어. 이 면도환을 꺼내, 결론도환을 꺼내. 그에게 꿈은 대부분 민준이가 남긴 미준이가. 이것은 제가 평소에 아껴 모은 돈이니 급할 때 쓰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사람들과 함부로 동업해서 사업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직장을 찾아서 잘 사세요. 지훈 씨는 돈을 받고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연 씨,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당신들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건강을 묻기도 했는데 비록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몇 마디 걱정하는 말을 해주셨고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최 변호사는 그날 집에서 도망친 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그가 지훈 씨를 도와 시어머니께 협약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일을 변호사 협회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협회에서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의 일자리도 잃었고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그가 악인을 돕는 일의 결과가 아닐까요? 집 문제가 해결되자 저와 시어머니의 생활은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면 저는 휠체어를 밀고 시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천천히 걸으시기도 했는데 비록 걸음은 느렸지만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공원의 노인들은 모두 저희를 알아보셨고 자주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며 좋은 며느리를 두셨다고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활짝 웃으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효녀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직 젊으니 나를 돌보느라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 직장을 찾아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 저는 잠시 멍해져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누가 어머니를 돌봐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나를 돌볼 수 있어. 평소에 네가 회사에 가면 나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화초를 돌볼 수 있어. 게다가 이웃 박 아주머니도 자주 나를 보러 와주시니 나를 걱정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의 설득에 저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격리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금방 슈퍼마켓 격리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근무 시간이 비교적 유연해서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면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아침 식사를 하셨고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밥을 했습니다. 때로는 민준 씨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말,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돌보고 평온하게 살겠다고 했던 말들이요. 비록 그는 이제 없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돌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지켰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하늘에서 우리의 지금 생활을 본다면 분명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밤, 저와 시어머니는 마당에 앉아 서늘한 바람을 쐬며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8년 동안 돌봐줘서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이 생활을 버텼을지 모르겠어. 저는 시어머니 옆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니 서로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의 날들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밤바람이 살랑 불어와 마당에 잠밌고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행복의 향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한다면 아무리 힘든 날도 견뎌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럽고 불효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소위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